지난 일주일 동안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오늘은 중간 138페이지 중간 사상하고 유식 사상을 할 차례인데, 이 책으로 보면 138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중간은 그냥 팔불 중도, 8가지 그 중도를 설명하는 8가지 안이불,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거불례, 요거만 이제 설명을 하고 중간은 넘어갑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유식은 보니까 우리 근경식, 전오식, 육식, 말라식, 아레아식 요 설명 정도만 하고 유식은 끝납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만 가지고 어떻게 2시간을 다 채우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원래 불교 사상이 전개된 순서로 따지면 중간을 먼저 하고 유식을 하는 게 맞죠. 그죠? 원래 중간이라고 하는 게 아비달마 불교의 그 실체성을 강조하는 아비달마 불교를 비판할 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을 먼저 하고 유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올해 불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초기 불교의 내용, 반야부의 내용, 아비달마 불교에 대해서 한 게 사실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정도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중간을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참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사상은 독자적인 사상이 아니고 다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래서 아니야, 저건 저래서 아니야. 좋게 말하면 비판 철학이죠. 비판만 해요.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너는 이래서 잘못했어, 너는 이래서 그럼 네 이야기가 뭔데? 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방법을 바꿔가지고 유식을 먼저 하고 유식을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힌 상태에서 중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유식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중간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식도 유식 전체를 다 한다기보다 사실은 우리 불교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불교 교리를 할 때 제일 먼저 딱 부딪히는 벽이 뭐냐 하면 오온, 육근, 12처, 18개 이것들이 도대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와. 근데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감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근데 요거 감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제 12처, 18개, 육근, 육식, 육경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서양 철학의 범주로 말하자면 인식론이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인식을 하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불교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가. 요거를 오늘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수업에 나오신 보람이 있다. 오늘 한 것만 이해해도. 그래서 유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책은 봐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챙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 느낌상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반야신경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하남 스님인가요? 그 이제 왜 반야신경에서는 안이비설시 눈이 없다고 했을까? 내 눈이 분명히 있는데 왜 눈이 없다고 했을까?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왜 눈이 없다고 했을까? 어째서 눈이 없다고 했을까? 그 생각만 하다가 뭐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 꽉 막혔던 게 이제 터진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뭐 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눈이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그죠? 반야신경에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 교리의 가장 밑바탕 베이스를 이루는 거가 요 부분입니다. 이제 육근, 육경, 육식 요것에 대한 이해가 불교 교리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가장 밑바탕. 요거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뭐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뭐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아공, 법공, 더 나아가면은 뭐 열애장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육근이 뭐죠? 근, 안. 자, 요거는 이제 뭐 불교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알죠? 안, 이, 비, 설, 신, 의. 자, 의는 좀 이따 적어. 요거 중요합니다. 의를 지금 안 적는 거, 이게 중요해. 예, 육근이 여기 있다고 치고, 육근에 상대되는 대상이 육경이란 말이죠. 그죠? 육경 안에 대응하는 게 색이고, 이 성, 향, 뭐가 줄이 안 맞는 것 같나? 안, 이, 비, 신이 빠졌네. 아이, 참. 색성향, 미, 촉. 자, 요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 지금 육근이고 육경인데 지금 법하고 의는 안 적었죠. 이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이 있죠. 육식이 있죠. 안에 대응하는 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각각이 뭐냐? 우선 그거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제일 쉬운 거, 근, 뿌리 근자를 씁니다. 근은 요거는 물질적인 실체, 감각기관. 쉽게 말하면 안은 이게 눈 그 자체라기보다 어떤 외부의 정보와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만나는 지점. 엄밀하게 말하면 눈 같은 경우는 망막이 되겠죠. 망막. 정확하게 말하면 망막. 요거를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또 감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용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용어로 자꾸 생각을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쓰는 용어를 일단 머릿속에서 다 지워야 됩니다. 이 안이라고 하는 게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지점, 망막,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를 말하는 게, 이게 사람의 몸을 굳이 그린다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딱 여기가 이제 경계 지점이 되는 거죠. 이 경계를 해가지고 이쪽은 외부, 이쪽은 내부. 그 경계에 위치한 것들이 근입니다. 경계에 있는 이유는 뭐냐? 바깥과 만나는 지점에 있는 것들이죠.
요게 근이다. 근데 이제 밖에 들어오는 정보들은 형태가 다양하다 이거예요. 빛의 정보도 있고, 소리, 파동, 다음에 이 맛의 정보도 있고, 냄새, 맛, 그 다음에 촉감, 피부에 와닿는 촉감,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존재하고 그 각각의 정보를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접촉하는 기관들이 있다. 우리 사람들의 몸에. 이제 지금부터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안으로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근이라고 말을 하면 외부의 세계와 우리 주체 내부가 만나는 경계, 만나는 지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전을 보면 안근은 항상 안근이라고 써요. 항상 안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안식은 이 식자는 안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반야신경에서 무안이 빛을 씻는 이 안근인가요? 안식인가요? 그때 무안이 빛을 씻는 할 때 안은 이건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은 식자는 생략할 때가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근은 항상 안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안근은 어떤 물질적인 감각기관이다. 물질적인 감각기관이다.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막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쪽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쪽을.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 결론부터 먼저 잠깐 이야기하면 여기가 식이고, 그죠? 여기가 식이고 여기가 경이라 대상. 요거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쉽게 말하면은 내 머릿속이야 지금. 내 머릿속. 이쪽은 바깥. 그래서 우리가 유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유식. 유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식무경의 준말이에요. 유식무경. 저도 이제 원래는 한문 세대였는데 20년 넘게 한문을 안 쓰다 보니까 까먹었어. 자꾸 써야 기억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원래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 무경, 경은 없다. 그럼 요 그림에서 보면 요거 말하는 거죠.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은 이거는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없어, 이거. 오직 이것만 있어. 요게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요거 일단 머릿속에 유식무경, 요 네 글자 딱 기억을 해놓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 외부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라는 존재를 이미 전제를 깔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상식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리가 부정을 안 하잖아요. 일단은 뭐, 그거는 그대로 투영을 하고, 편의상. 나의 외부에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보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요거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요거 뭔가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뭐 지우개가 있다. 지우개 자체를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뭐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라는 이런 말에 우리가 현혹당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보는 게 뭐지? 뭐 보는 게 보는 거지. 참.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 그죠? 보는 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라는 말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본다는 게 뭐냐?
본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요 뭔가가 있어. 지우개가 있어. 여기에 빛이 부딪혀가지고 그 부딪힌 빛이 나의 눈에 망막에 상으로 맺혀요. 그죠? 망막에 도달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으로 맺히는 게 아니고 망막의 세포가 여기 지우개에 부딪혀서 돌아온 빛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망막이 하는 일은 요 외부의 빛 정보를 내부의 나의 머리, 브레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식. 그게 뭐냐 하면 전기신호죠. 뇌는 수십억 개가 되는 뇌 세포들의 네트워크망이 우리들의 뇌란 말입니다. 브레인. 그리고 뇌 안에 있는 뇌 세포들은 전기신호의 활성화로 소통을 하고 뭐 저장도 하고 뭔가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브레인이 뇌라는 발음이 제가 고향이 경상도라 뇌하고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브레인으로 하겠습니다. 브레인이 인지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지 않으면 이 브레인은 죽을 때까지 자기 바깥에 있는 세상을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죠. 브레인이 해석할 수 있는 정보는 전기신호밖에 없어. 근데 브레인 바깥에 있는 이런 정보들은 빛, 음파, 그다음에 이런 향, 냄새, 향은 뭐예요? 냄새 덩어리인가? 그런 것들은 브레인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이 하는 일이 뭐냐? 브레인 바깥에 있는 그 정보들의 신호를 브레인이 해석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전환해주는 컨버터 역할을 하는 게 근이죠. 컨버터. 110V를 220V로 바꾼다든가, 우리가 스피커는 뭡니까? 전기 신호를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를 바꾸는 게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스피커에서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는 전환해 주는 거다. 브레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다른 정보들을 변환시켜 주는 게 근이 하는 일이다. 근.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정리가 됩니다. 식이라고 하는 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실체라기보다 식은 뭡니까, 그러면? 굳이 어떤, 뭔가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우리 브레인 안에 활성화된 특정 부위가 어느 정도에 걸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세포들이 관련해서 활성화되면 그것을 지우개라고 내가 내 브레인 안에 특정 부위가 감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시상하부 이런 데가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하는 일이 그거죠. 이런 안근을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해내는 걸 하는 데가 우리 브레인 중에서 시상하부 그쪽에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식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말하면은 전기신호죠. 전기신호. 근데 이제 이거를 옛날 1500년 전, 2000년 전에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기 불교 당시도 그랬고, 부파 불교도 그랬고, 그때 당시 인도 사람들의 생각도 그랬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생각을 어디서 하느냐? 생각을 머리에서 하는, 브레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생각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을까요? 심장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확 뛰고, 얘가 멈추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뇌세포의 활성화, 이런 개념들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굳이 생각했던 게 어떤 이미지, 상자, 영상, 이런 느낌으로, 왜 우리가 뭔가를
마음속에 떠올릴 때 그것의 어떤 상을 떠올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요 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특정 부위의 전기신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안식.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육근인데 의근하고 의식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자, 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했지. 외부의 어떤 신호를 브레인이 감지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꾸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근이다. 그러니까 근은 실제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눈 전체는 아니지만 눈에서 빛 정보를 실제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뭐 망막 같은 데가 일종의 이제 안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이 색을 우리가 이거를 본다라는 말은 이것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앞에 있는 저 뭔가 자체를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부딪혀서 돌아온 빛의 정보를 나의 브레인이 해석을 하는 거죠. 본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이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 자체를 우리가 본다는 말은 이것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것과 인연이 된, 부딪힌 거니까, 이것과 인연이 된 어떤 정보를 나의 브레인의 특정 부위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 자체를 보거나, 이것 자체를 듣거나, 이것 자체를 냄새 맡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것 자체를 본다. 그럼 이게 통째로 내 머릿속으로 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럼 내 머릿속에는 뭐 자동차로도 들어가야 되고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고 5만 개 다 들어가야 돼. 요 어떻게 들어가나? 못 들어가지.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저 뭔가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자체와 인연이 된 정보를 내가 해석을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럼 뭐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불가지. 알 수 없다. 왜 이게 말이 되느냐? 안다라는 말이 뭡니까? 안다. 안다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과 인연이 된 정보를 내 브레인이 해석을 해서 아, 이거는 지우개야. 하면 내가 지우개를 아는 거지. 엄마 이게 뭐야? 그거 분필이야. 아, 분필이구나라고 애가 아는 거잖아요. 이게 아는 거지. 그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안다는 것 자체는 이것 자체하고는 인연이 된 정보하고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이것 자체는 안다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 그러니까 불가지. 알 수가 없죠. 이게 불교의 입장입니다. 불교의 입장. 요거를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뭐 이제 칸트나 이제 이런 서양 철학에서는 요거를 이제 물 자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물 자체. 이것 자체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지.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이것 자체가 아니고 이쪽 이야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이야기. 그죠? 여기서 이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의근은 어디에 있느냐? 얘들은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의 경계에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신체의 경계에 의견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상대방의 뜻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 촉이 엄청 발달한 사람. 그냥 딱 보고, 제가 오늘 상당히 나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있구나. 그 촉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의견이 요 경계에 있을 수가 있지. 머릿속에 생각을 다 읽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 의견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의견은 요 앞에 5가지, 요 5가지 식을 대상으로 해요, 의견이. 자, 의견의 대상은 요 앞에 5가지 아니, 비설, 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맞죠. 왜냐하면 안식이라고 말해도 맞고 안이라고 말해도 맞아요.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안이라고 말하면 안근이 아니다. 이것만 구별해도 여러분들은 불교 개론 초급 과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안은 안근이 아니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진보를 하는 겁니다. 요 5가지를 의견 앞에 있는 5가지 식이다. 5식인데 의견 앞에 있다 해서 전오식, 앞전자를 써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의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의견은? 그렇지. 이 친구들이 우리 머릿속 어딘가에 활성화된 뇌세포의 망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활성화된 뇌세포 부위를 인지하려면 당연히 의견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 우리 머릿속 어딘가의 특정 부위가 이제 의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규명이 가능한 거죠. 어딘가에서 책에서 봤는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 하여튼 특정 부위가 의견의 역할을 합니다. 의견의 역할을.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친구들은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우리는 여기 이제 지우개가 있다. 그럼 이걸 딱 보면 기침이 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지우개다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면 지우개죠. 물론 이제 지우개인지 모르는 애들은 물어보지.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은 엄마는 그 질문을 이제 받고 나서 이것의 이름을 이야기해 줘요. 지우개야. 그럼 애가 또 물어보지. 왜 지우개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엄마는 이제 깝깝한 거죠. 아이가 궁금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는 진짜 이것이 왜 이것에다가 사람들이 지우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가 궁금한 게 아니고 왜 이거를 지우개라고 하지? 자기는 그걸 처음 들어보니까 그 사실 자체를 수용하기가 힘든 거야. 근데 한두 번 들으면 애들도 금방 적응이 되죠.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지우개가 아니고 보면 지우개. 보면 지우개. 바로 그냥 떠오릅니다. 그런데 보면 지우개 하려면 먼저 이것의 상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즉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우개 이름이 붙여진 태그가 지우개라는 꼬리표가 달린 그것이 아니고 꼬리표가 달리기 전에 왜 안식이니까 꼬리표가 달리기 전에 내 머릿속 특정 부위에 활성화된 어떤 뇌의 특정 부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걸 지우개라고 인식을 하려면 먼저 이것에 대한 상이 내 눈에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모양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무게는 상이 정확하게 딱 사진 찍은 듯이 사진을 찍은 듯한 상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거를 하는 일이 이제 안건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부의 특정 뭐 경로를 거쳐서 시상하부까지 이제 딱 와가지고 그 전에 시상하부 가기 전에 이제 뭔가 사진을 찍은 듯한 모습 그대로가 의건 앞에 딱 나타난다고 봐야죠. 이거는 아직 이름이 없지. 이해가 됩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는 의건이 하는 일이에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것에 대한 사진을 찍은 듯한 상, 이 의건 앞에 딱 와. 그러면 의건은 이것을 보고 과거에 기억하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뭘까? 쫙 대조를 해서 아 이거 지우개하고 가장 비슷하네 해서 지우개라고 이름을 딱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지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이거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 이름이 붙여지면.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법을 인식하는 게 의잖아. 의. 그죠? 그리고 이 의식, 법을 감지해가지고 의식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게 의근. 얘들은 다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육근 중에서 아니 비설신 의근은 요 경계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와 나 자신과의 경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고 의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전오식이다. 5가지 오건이 내 브레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꾼 전기신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미지.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이미지. 아직 이름이 없어. 이미지. 그걸 뭐라고 말도 못해. 왜? 그냥 이미지니까. 요게 전오식입니다. 설식은 혀로 들어온 맛의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들은 좀 감이 잘 안 오니까. 안식은 느낌이 탁 오잖아요. 이미지 하면. 요게 이제 전오식을 의건이 대상을 삼아서 과거의 기억에 참고해서 비슷한 거를 막 대조를 해가지고 이거는 지우개야 라고 이름을 부여하면 얘가 이제 법이 되는 겁니다. 요런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한다. 요런 메커니즘으로. 그래서 의건은 여기 있지 않고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 법 할 때 이 법도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죠. 요게 요렇게 있어야 되는 애들이 이렇게 옮겨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쪽에 있는데 요 법, 육경 중에서 법하고 육근 중에서 의는 한 칸 안으로 내 머릿속으로 쫙 들어간다. 이 법은 전오식이 의건과 만나가지고 이름이 부여되면 그때 이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크게 보면 2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뭐 12연기, 뭐 사성제, 요걸 이제 법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 영어로 being, 있는 것. 여기에 지우개가 있다. 여기에 보드마카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보드마카, 지우개, 카메라, 칠판 이런 것들이 법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 이 칠판 그 자체, 내 밖에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내 밖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안 맞죠.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인식한 정보에 이름이 부여된 것을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쓸 뿐이에요. 내 밖에 이러한 것들, 이 지우개, 칠판, 책상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 이 지우개, 칠판 이런 등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지우개라는 개념, 칠판이라는 개념, 카메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있지. 우리 머릿속에. 그죠? 실제 우리가 카메라라고 생각하는 실제적 무엇은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카메라라고 말하는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를 내 마음이 판단해서 카메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법이다. 그 법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요거를 5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일체유심조. 일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놈과 보이는 것, 듣는 놈과 들리는 것, 12처를 일체라고 그래요. 12처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식한 것은 다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이제 일체유심조입니다. 요 말을 유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식에서는 여기 지웠네. 유식, 무경. 오직 식만 있고 경. 우리가 말하는 이 경은 존재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그건 나중에 이제 중간사상 이야기할 건데 있다 없다라는 틀로 내가 재단을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을 쓰면.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존재라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어떤 상, 이미지, 해부학적으로 말하자면 활성화된 내 부위에 이름을 부여한 것, 그것을 존재라고 말을 한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표현 밖에 존재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질문. 자, 그럼 이해했다고 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건은 좀 칠판이 좀 작네.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오건과 마찬가지로 어떤 실제 물리적인 감각기관으로 간주해도 된다. 우리 뇌 특정 부위라고 봐도 된다. 그런데 의식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전오식을 의건이 인식을 해서 이거는 뭐야?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의식이 되는 겁니다. 안건하고 색이 만나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의건이 판단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 부분이죠. 그죠? 의식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의식. 그죠? 우리는 의식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이미지에 대해서 대조해서 이름을 부여해서 이거는 뭐야 하는 존재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존재의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의식. 야, 우리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표현 쓸 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할 때 결국은 우리는 이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이런 세계는 말할 수 있는 세계. 언어가
통용되는 세계, 이름이 부여된 세계가 이 세계죠. 요 의식의 세계죠. 여기까지는 아직 이름이 부여 안 되고 의건을 경과하면서 이름이 부여되니까 존재의 세계는 이름이 부여된 세계. 이것을 책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머지는 책이 아닌 것이 되죠. 굳이 말로 하자면 책 그 자체는 다른 것과 뭐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책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존재의 세계로 이 뭔가를 가져오는 순간 의식의 세계로 이 뭔가를 가져오는 순간 이 세계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지한 이 세계는 존재의 세계로 이 세계를 내가 가지고 오는 순간 이 세계는 책과 책 아닌 것으로 나눠져 버려요. 책이 있다, 책이 없다. 여기는 책이 있고 여기는 책이 없고 있다, 없다. 양극단이죠. 양극단의 가장 근본적인 게 이거잖아요. 있다, 없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남자가 있다. 애인이 있는 사람, 애인이 없는 사람. 그죠? 옛날에 한때 이런 화법이 유행했어요. 기억납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여자가 있어. 내한테 넘어오는 여자, 안 넘어오는 여자. 뭐 이런 식의 화법이 한때 유행을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존재의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유와 무로 나누어져.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세상은 존재와 비존재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양극단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중도를 이야기할 때 중도로 가라 하면 이제 이쪽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너무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너무 좌편향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보수적으로 가도 안 되고 중간에 적당한 중도의 길을 가라. 이런 중간으로 말하는 그런 불교의 중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존재의 세계, 의식의 세계로 가져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있다와 없다라고 양극단으로 나눠버린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내가 지금 있고 없음으로 이 세상을 나누었구나. 분별을 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분별하기 이전의 세계를 어떤 형식으로든 내가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상태로 내 자신의 어떤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게 중도의 길이죠. 범주가 다른 겁니다. 네가 있다 없다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졌다. 그 편견을 버리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책이 있고 책이 없다.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간 어디쯤은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존재의 세계는 그렇죠. 이다와 아니다로 나누니까 이걸 책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눠버리니까. 자,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세계는 의식의 세계다. 그 의식의 세계는 있다 없다라는 양극단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계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를 했다고 치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결국 불교의 출발은 이 세상은 고다. 고통이다.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불교의 출발인데 왜 고냐?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애착심을 가져가지고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고성제, 집성제 할 때, 집성제, 뭐 고성제 할 때 그 집착은 그런 차원의 우리가 의식하는 집착이 아니고, 세계를 있다 없다라고 나누는 순간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책에 대한 집착, 책이 있다, 그 사실에 대한 집착이죠. 이런 근본적인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 책이라는, 좀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닌데 우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책이라는 개념이라는 말을 씁시다. 실제 연기 실상의 세계에 있는 그 무엇은 그냥 책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굳이 편의상 책이라는 개념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책, 이 책이라는 개념이 막 변화하면 우리가 뭘 보고 이게 뭐지? 책이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이건 하나의 틀이란 말입니다. 일종의 이제 붕어빵을 구울 때 붕어빵 틀 같은 거죠. 이거는. 이게 책이라는 개념이 그때그때 막 달라지면 안 되죠. 고정되어 있어야지, 책이라는 개념. 근데 이 현실 세계의 책 그 자체는 고정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변화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책이라는 개념, 내가 머릿속에 만들어낸 그 상, 그것이 이 실제 세계의 책이다라고 동일시를 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동일시를 하는데 실제 이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만든 그 상이 아니거든. 고정된 상이 아니에요. 이게 고정된 상이 있으니까 마음 밖에 이것이 변화하는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막 바뀐다. 그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야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기차가 있는데 내하고 기차가 같은 속도로 가. 그러면 내가 볼 때 기차는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잖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데 기차가 휙 지나가. 그러면 기차는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책이라는 고정된 개념이 있어. 근데 이 밖에 그 뭔가는 고정된 게 아니거든. 이걸 우리가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밖에 뭔가는 변화하는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원래 연기실상의 세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법공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존재의 세계, 의식의 세계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연기실상의 세계, 바깥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은 고통이죠. 어제까지는 이 여자가 내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라. 고통이잖아, 그죠? 어제 내가 맛있는 피자를 먹어서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배가 쏙 꺼져가지고 배가 고파서 힘들어, 괴로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고통의 출발은 이 세계가 변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고정된 존재의 세계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존재의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실제 세계가 변화무쌍한 것으로 비춰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 말 그대로 의식할 수 있는 부분, 의식이 감지하는 부분이 이쪽. 이쪽은 의식이 감지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의식이 없는 부분,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무의식.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요게 의식이고, 그죠? 요게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보다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깊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의식할 수 있는 세계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거에 유식 사상을, 체계를 만든 사람들은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숙식, 종자, 이런 요 세계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론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의식화. 옛날에 많이 쓴 말이잖아. 대학생들이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선배들이 의식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의식화,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의식의 영역을 이렇게 확 넓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의식의 영역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을 탐구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인도에서는 요가 행파라고 말하는 요가 수행자들이 요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유식 사상을 전개를 했어요. 유식 사상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정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수행을 해서 실제로 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경험한 것들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정리된 게 유식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무의식의 영역을 탐험을 한 거죠. 요가 수행자들이 탐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말라식이라고 하는 게 뭐고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왜 이렇게 나누어지냐? 왜? 그냥 다 의식이든가 다 무의식이든가 그러지 왜 이게 나누어졌을까?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무의식은 또 두 개로 나누어질까? 이거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논리적으로 추론한 게 아니고 산매에 들어서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을 해보니까 뭔가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는 말라식, 하나는 아리아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말라식은 여기 이제 아리아식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말라식은 이거 이제 제7식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제6식, 제7식, 말라식은 제8식인데 말라식은 아리아식이 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말라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야 돼. 여기는 무의식이란 말이야. 그죠? 무의식인데 어떻게 무의식에 대해서 이것이 내구나라고 의식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라는 생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의식 이런 측면에 내라는 생각이 있고 자기 아이덴티티 이거는 이제 심리 아동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3살, 4살 정도 되면 자의식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의식은 의식 영역에서 말하는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거고, 지금 말라식이 아레아식에 대해서 이게 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식에 있는 내가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의식의 영역에 있는 자의식보다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내가 있다는 나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크다. 그 불교에서 진정으로 내가 번뇌를 다 털어내고 깨달음을 얻겠다 하면은 이 무아의 도리를 체득한다는 게 이 자의식, 아이들이 서너 살 되면은 그 전까지는 뭐 정연이는 배가 고파요 막 그러다가 한 4살쯤 되면은 나 이거 안 먹을래 라고 나라는 말을 쓰고, 그때 이제 자의식이 생기는 그런 나라는 의식에 대해서 그런 나는 없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나라는 마음,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깨달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요 말라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라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 하는 거 명심을 하고, 아레아식은 심층의식이다. 근데 여기서 그럼 심층의식이 뜻하는 게 뭐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 하는데? 그죠? 무조건 뭐 깊은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얘가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뭘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꿈을 꿀 때, 이 비유를 작년에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지나가다가 아주 멋있는 차가 그냥, 진짜 내가 아까 오는데 전대병원 앞에서 그거 봤어요. 그 벤츠 마이바흐인가? 겁나게 비싼 차 있잖아요. 벤츠인데 차가 좀 다르더라고, 얘가. 지금 뭐지 해서 한참을 보니까 마이바흐라고 뒷공무니에 딱 붙여놨대. 저게 마이바흐구나. 그게 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오늘 밤에 내가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내가 마이바흐를 타고 쫙 이제 멋진 드라이브를 샥 하는 꿈을 꾼 거지.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깨어있는 동안에 내리에 딱 그 기억이 되면 꿈에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내리에 남은 게 마이바흐라는 차다. 그럼 꿈을 꾸면은 그 차만 나와야 되잖아요. 찻길이라든가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길바닥, 가로수, 건물, 하늘 이런 등등등등은 다 나오면 안 되지. 그죠? 내가 기억에 남은 거는 차 그거였단 말이야. 마이바흐라는 차. 기억에 남은 게 꿈에 나오려면 그 차만 나와야 돼.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순백의 세계에 마이바흐 벤츠만 딱 나와야 돼. 맞죠? 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면 그렇게 꿈을 꿉니까? 그렇게 꿈을 안 꾸죠. 현실하고 똑같죠. 똑같이 길도 있고 다른 차도 다니고 나무도 가로수도 있고 건물도 있고 똑같아. 물론 여기 이제 내가 또 막 변형을 시키죠. 약간씩. 기억은 왜곡이 되니까. 그럼 이 배경은 나는 기억을 한 적이 없는데 언제 기억을 했을까요? 요게 이제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배경들은, 자, 안식 이야기를 다시 합시다. 안식. 안건이 있고 색이 있고 얘가 짝짝짝 들어와서 안식으로 이미지가 상에 맺히는데, 우리는 요것만 딱 놓고 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뭐 벤츠, 차 한 대만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 눈이 망막에 맺히는 빛 정보는 벤츠 차 한 대만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모든 게 다 나오잖아. 그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빛의 정보는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건은 그 중에서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의건은 하나만 고르는 거죠. 마이바흐 벤츠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집니까? 나머지는 전 의식으로 안 거치고, 의건을 안 거치고, 그냥 아리아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의식을 거치지 않고.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꿀 때, 낮에 봤던 풍경들이 나는 전혀 기억을 못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의식을 못 하는데, 꿈에 똑같진 않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의식을 거치지 않고 이 오건으로 들어온 정보들이 의식을 거치지 않고 아리아식으로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리아식이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인간의 브레인은 뇌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몇십억 개랍니다. 몇십억 개인데 그 뇌세포끼리 또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각각의 뇌세포가 또 수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시냅스끼리 서로 연결망을 만들어서 정보를 저장도 하고 가공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죠? 무한대란 말이에요. 내가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수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평생 본 모든 것들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도 공간이 남아요. 굳이 비유적인, 공간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데, 비유적인, 또 뇌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 우리는 현실 세계를 3차원으로 이해하잖아요. 우리의 브레인은 정보를 몇 차원으로 저장하는지 압니까? 11차원으로 저장한대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 말이 뭔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대단하구나. 우리 머리는 어느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본 모든 정보들이 다 오건을 거쳐서 아리아식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지 마음대로 막 튀어나오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이 하는 일은 저장하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 역할이죠.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저장된 것이 어떤 인연을 만나면 얘가 이제 발현하는 거. 어떤 인연? 오는데 벤츠를 봤어. 마이바흐 벤츠를 봤어. 그럼 이게 빛 정보가 의식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 아리아식 참 깊은 곳에 있던 옛날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온갖 정보들이 같이 쫙 딸려와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막 이제 하겠죠. 근데 저는 마이바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지 그냥 별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저장을 하고 저장한 게 다시 떠오르고 이런 기능이 아리아식이 한다. 아리아식이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게 모든 오근이 커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얘가 받아가지고 저장하고 다시 꺼내고 이런 걸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업. 선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게 유식적으로 설명이 돼요. 선업을 짓는다는 말은 내가 뭔가 내 기억에 저장될 때 그것이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의 습관으로 계속 차곡차곡 저장이 되면 그것이 어떤 인연을 만나서 발현될 때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업이라는 건 행위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뭘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듯이 평소에 내가 의식하지 않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일부다. 왜? 아리아식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리아식은 아주 무궁무진한 그 바다와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유식을 공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식에서는 이제 아리아식에서 종자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저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종자는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연이 되면은 얘가 거기에서 이제 싹이 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씨앗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종자를 또 유식에서는 종자라는 표현도 쓰지만 습기라는 표현도 써요. 습기. 익힐 습자를 써가지고 기는 이거 기운할 때 기장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기는 기운 에너지잖아. 에너지. 그죠? 습이라는 게 뭡니까? 새가 날개짓을 해서 계속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치고 해가지고 조금씩 변하는 게 습이란 말이야. 이게 어떤 이 기운이 이것이 조금씩 쌓이는 거지. 근데 이것이 종자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물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기운, 에너지. 물론 에너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상상을 할 때 가장 비슷한 비유가 내가 보기에는 에너지야.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저장되는 거지. 좋은 에너지, 뭐 나쁜 에너지. 그게 나중에 또 발현이 되고 종자. 어떤 종자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게 뭔가 고정된 실체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습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하나의 기운, 에너지가 아리아식에 계속 쌓인다. 그래서 아리아식은 뭐 한다? 풍류한다. 가만히 고여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출렁이면서 흘러간다는 말은 안 맞죠. 이 머릿속에서 이게 흘러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왜냐? 뇌과학적으로 보면 결국은 내 안에 신경망이거든. 내 안에 뇌세포가 안에 만들어진 신경망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폭류한다는 말이 맞지. 뇌세포의 신경망이 끊임없이 활성화되는 그 과정이 아레아식입니다. 따로 어떤 창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창고에 우리가 씨앗을 막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유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를 정리를 하자면 유식 무경 오직 식만 있다. 이쪽에 말한 그 육경 색성향 미촉 이것은 있다 존재한다 존재의 세계라고 볼 수가 없다.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보고 있는 이 분필, 이 지우개, 우리는 실제 연기실상의 세계의 무엇하고 지우개라고 하는 뭐 굳이 말하면은 내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하고 같은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근데 같은 거로 생각하는 우리 견지에서 보면 이 지우개, 이 분필, 이 칠판, 그리고 나는 의식을 못하지만 저 형광등, 저 뒤에 뭐 창문, 이 내가 보는 모든 것들 다 내 마음이 만든 거죠. 이게 유식, 무경. 이게 왜 다 마음이 만든 거냐? 의식적인 거는 설명을 했고 무의식적인 부분도 아리아식으로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들이 희미하게나마 다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이 실제 세계, 연기실상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내 마음속의 어떤 활성화된 뇌의 특정한 네트워크, 신경망, 그거를 우리는 인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꿈에도 나오고 내가 말로도 표현하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 세계와 동일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분리를 시키면 유식, 무경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죠? 당연히 내 마음속에 이미지, 그 이미지에 이름을 부여한 개념은 내 마음이 만들었죠. 이게 유식이라는 말의 의미다. 유식, 무경이라는 말의 의미다. 이것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의 의미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저 카메라도 내가 만든 게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카메라라고 하는 이미지, 내 머릿속에 비춰진 이미지, 개념, 그리고 나의 무지가 동일시하고 있는 그 어떤 현실, 연기실상의 세계 그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 카메라 내가 만든 게 맞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는 내가 만든 거죠. 내가 의식하는 것, 의식하지 못하는 것 다 포함해서 다 만든 겁니다. 실제 세계를 만든 게 아니고. 요거 이해를 하면 유식을 이해한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면 유식 삼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식 삼성이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자, 유식 삼성을 들어봤다는 거는 이게 이제 불교 입문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식을 하면 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 유식 삼성은 의타기성, 그 다음에 병계소집성.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참. 원성실성. 자, 요거 세 개를 유식 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타기성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질.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 마음의 작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할 때 실제 세계에 저 뭔가 없이 그냥 카메라를 볼 수가 없죠. 다른 뭔가에 의지해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세계에 뭔가가 있어야 그 뭔가에 부딪힌 빛이 내 망막에 맺히고 그 빛 정보를 망막이 전기신호로 바꾸고 그 전기신호가 몇 단계 거치면서 의건이 감지할 수 있는 이미지로 바뀌고 그 이미지를 의건이 인식해서 카메라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자면은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의타. 이거는 깨달은 도인이건 우리 같은 중생이건 마음은 똑같이 작용을 해요. 뭔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격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개는 계산하고 분별한다. 개탁한다는 말. 변은 두루.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분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분별심을 낸다 이거지. 두루. 무의식적으로 분별심을 내가지고 따져서 분별하는 마음을 내어서 집착하는 마음. 이게 지우개야. 라고 내가 이것에 이름을 부여하고 이게 지우개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왜 잘 안 지워지지? 안 좋은 지우개구나. 좀 좋은 지우개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막 내는 거. 요게 이제 병계 수집성이죠. 이거는 그냥 뭔가를 보고 그것에 대한 상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가지고 내는 그 과정. 이런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 깨달은 사람이나 중생이나 같다. 그러면 의타기성에서 병계 소집성을 빼면 분별하는 마음 빼면 그게
원성, 이름이 원성실성, 원만하게 이루어진 실제하는 성질. 이 앞에 거는 필요 없어요. 실제하는 성질. 연기실상의 세계.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병계소집성, 분별심의 마음을 없애면 그게 바로 연기실상의 세계다. 그지?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내고 마음이 작용을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미혹한 세계, 무명으로 물든 세계, 우리가 지금 보는 세계, 내 마음속에 맺힌 상과 실제 연기실상의 세계를 같은 걸로 동일시해가지고 실제 저게 카메라가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미혹한 세계. 그래서 카메라에 집착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을 이제 비유를 들 때 유식에서 이걸 이제 비유로 뱀의 이야기로 비유를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밤에 길을 가다가 깜깜한 밤에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뱀이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뒷걸음 쳐서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고 나무 막대기야. 그러니까 무서워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아이, 뱀이 아니었네. 막대기였네. 그러고 안심하고 다시 길을 갔어요. 자, 여기 이건 비유입니다. 뭔가를 보고 아이고 저거 뱀이네.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 게 이제 병계소집성. 그지? 의탁이성은 뭘까요? 깨달은 사람이나 중생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마음이 작용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는 그 자체는 똑같아요. 뱀을 볼 때는 대충 본 거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자세히 보는 거고 굳이 차이가 있다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의탁이성 보는 과정 그 자체 다시 무서운 마음을 진정하고 자세히 보는 거,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보는 그 자체가 의탁이성. 자세히 보니까 원래 모습이 뱀이 아니고 뭐였다? 막대기였다. 물론 이거는 비유입니다. 연기실상의 세계를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죠. 비유를 하자면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병계소집성은 뱀을 말하는 거고 의탁이성은 막대기. 그러면 원성실성은 뭐지? 아, 이거 모르겠는데 헷갈리네.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의탁이성은 마음이 작용하는 그 마음에 작용하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뭔가 생기는 게 아니다.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요거 이해를 여기 이제 유식 삼성 유식에서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유식의 목적은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걷어내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저 내가 객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객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상이라고 말하는 저것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보는 놈이나 보이는 것이나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 중에서도 어떤 마음? 아리아식이 만들었다. 그것을 명확하게 깨우치는 게 유식이 추구하는 목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유식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중간. 유식과 중간을 굳이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아비달마 불교를 중간이라고 하는 그 염료에다가 푹 담궜다가 꺼낸 게 유식이에요. 다시 표현하면은 아비달마 불교를 중간 사상에 입각해서 리모델링 한 게 유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식은 체계가 있어. 지금처럼 이렇게. 근데 중간은 체계가 없어요. 중간은. 그래서 뭐 중간을 불교의 수학이다. 뭐 불교의 논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은 사고의 훈련이에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있다, 없다라는 생각을 깨트리기 위한 사고의 훈련, 그게 중간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의 잘못을 하고 있느냐? 유식에서는 크게, 중간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하고, 두 번째가 판단의 사실성을 비판하고, 세 번째가 추론의 타당성을 비판해요. 이게 다 이제 우리 사고, 우리들이 있다 없다라는 양극단에 빠진 우리의 사고를 깨트리기 위한 사고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우선 기본 공식 몇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공식을 이해한 다음에 그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식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수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중간이 그런 거죠. 요 세 가지,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하고, 판단의 사실성을 비판하고, 추론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따로 중론이 주장하는 바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책에서 보면 8가지 8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나온 설명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헷갈려요.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139페이지 불생과 불멸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생멸이라는 극단적인 양쪽 측면을 부정하는 것으로 모든 현상의 생성은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며, 소멸하는 것도 이런 원인과 조건이 달라져서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자, 요 문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요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 원인과 조건이 있어. 어딘가에 있어. 그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뭔가가 생겨났어. 또 원인과 조건이 있는데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가 사라졌어.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문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요거를 깨트리는 게 중간사상이에요. 우리가 12연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뭐 들어봤죠, 다들. 근데 이 말이 성립하려면 먼저 이것과 저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도 있다라는 관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는 연기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본 단위를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저것, 이런 기본 요소를 전제를 하고, 그것의 존재를 전제를 하고, 그 관계성을 설명을 말로 할 때는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아공의 도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 무슨 도리는 설명을 못한다? 법공의 도리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법공은 이것과 저것도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법공이거든. 그것까지 깨쳐야만이 연기를 올바로 이해하는 거다.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저것, 요것, 그것,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임시로 만들어진 게 나다. 요게 이제 나인데, 나라는 걸 막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내가 없더라. 이것, 저것, 요것, 저것, A, B, C, D 등등등만 있고 나는 없더라. 이게 아공이란 말이에요. 법공은 그 각각도 없어. 이런 표현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있다고 볼 수가 없어. 이게 법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선 연기법이 강조하는 관계성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법공의 도리를 말에는 담아내지를 못한다. 그거를 알고 이 문장을 봐야 돼요. 알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왜 공의 세계는 불생이고 불멸이냐? 반야신경이 그렇게 나오죠.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상이란 공의 특징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머릿속에 유식을 먼저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유식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식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공은 그거 말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지한 연기실상의 세계, 이 세계를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하자면 사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공이라고 그러고 이 세계의 특징은 이 세계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여기 이제 나와요. 두 번째가 뭡니까? 불일불이 하나도 아니고 이 다르지도 않고 이 말은 뭐냐? 불일이라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다. 동일하다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전부가 다 통으로 하나야. 이게 이제 동일하다. 불이는 그게 아니야. 다 개별적인 요소가 따로따로 있어. 이게 이제 불이.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도 사상을 공부를 하면은 이 세계는 뭐 전변설과 적치설로 나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변설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브라흐만이 변해가지고 된 것이다. 모든 것은 브라흐만에서 나왔고 브라흐만으로 돌아가고 브라흐만의 변화, 변종, 뭐 브라흐만이 어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브라흐만 그 자체다. 이게 이제 전변설. 오직 하나만 있는 거지. 적치설은 그게 아니고 뭐 지수, 화풍 네 가지 원소가 있어서 이것이 서로 결합해서 뭘 만들어내고 아니야 이 세계는 7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 7가지가 결합해서 뭐 이런저런 걸 만들고 이게 이제 적치설. 이런 것도 아니다. 공의 세계는 그 말을 하는 거죠. 불상부단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항상하냐 단멸하냐. 요것도 이제 요 140페이지 위에 불내불거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예, 뭐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만든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든 존재의 세계, 의식의 세계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연기실상의 세계가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고 마음속에 있는 세계를 가지고 바깥을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뭐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연기실상의 세계는 뭐 크다, 작다, 깨끗하다, 더럽다, 뭐 항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것 자체가 연기실상의 세계가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의식의 세계, 존재의 세계가 아까 말한 어떤 있다 없다라는 식으로 세상을 양극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연기실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비치기에는 이런 식으로 불생불멸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생멸하는 모습으로 막 보이는데 그거는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무아의 도리는 좀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내라는 거를 막 쪼개놓고 보면 그게 나는 없으니까. 근데 쪼개었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 그것은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세포, 뭐 피, 고름, 뭐 눈물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각각은 존재한단 말이지. 무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법공 이런 각각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이해하려면 지금 말한 식으로 유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유식의 관점에 유식을 주로 설명을 했고 유식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공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그 유식 선생님 말씀하실 때 심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고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원효대사 그 제동 같은 것도 보면은 심생고 종종법생 신멸고 관문물이 삼계유심 마음법 유식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그 식과 심이 같은데 왜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쓰셨는지. 유식과 심은 같은데. 예. 이게 삼계는 마음이고 삼계 유심, 마음법 유식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마음법은 인식에서 생긴다. 왜 그렇게? 자, 심, 마음 심하고 심, 식 이게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예요. 보면 세 가지 단어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는 마음의 특징을 가장 근접한 것은 이 식입니다. 식. 식의 뜻이 뭡니까? 알식, 안다.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 아는 작용. 마음이 뭐냐?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이거는 아비달마 불교에서 정의한 마음의 정의입니다. 마음이 뭐냐?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가장 근접한 표현은 식이다. 왜냐? 마음은 어떤 실체가 어떤 공간과 시간을 점하고 있는 그 뭔가가 아니거든요. 굳이 말하자면은 우리 브레인 안의 특정 부위에 활성화된 신경망, 그것도 끊임없이 막 주변과 작용해가지고 변화하는 신경망의 활발한 작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식이라고 하는 안다는 작용이 마음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다. 기본적인 특징, 식. 그 다음에 의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의지, 의사 해서 뭔가 어떤 실천적인 작용, 내가 뭔가를 하는 이런 쪽에 강조점을 두는 거죠. 불교는 동기를 중시하는 굳이 뭐 윤리적 측면에서 말하면 결과주의보다는 동기주의란 말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느냐를 중시하는 게 불교의 도덕관이란 말입니다. 윤리관.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의지, 의사, 의도 이런 거를 마음 중에서 그런 걸 강조할 때는 의라는 표현을 쓰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음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 양 우리가 마음을 다룰 때 마음 심자를 쓰죠. 왜냐하면 마음 심자가 생긴 것 자체의 유래가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이게 이 심장의 모양을 본떠서 쓴 거란 말이에요. 심장의 모양.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심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마음 심자는 어떤 마음을 뭐 존재 지속심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제 마음 심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삼계가 오직 유심이다. 삼계는 뭐 뭐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개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삼계라고 말할 때는 마음 심자가 더 가깝고, 법은 우리가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인식을 가정을 통해 가지고 존재하게 된 것이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시기라는 표현이 법하고는 좀 맞죠. 꼭 그렇게 써야 된다는 보장은 규칙은 없는데 맥락을 봤을 때 뭐 만법 유심이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맞아요. 안 쓰다 보니까 까먹어가지고.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60조에서 80 아레야식에서요. 네. 말씀하신 아레야식이 이 무의식 중에 저장하는 역할을 첫 번째 기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경험한 이 연기 실상 중에서 그 저장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님이 저를 가지시기 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게 저의 아래 야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내가 저한테 여쭤봐야 될 질문을 질문의 의도는 파악을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왜냐하면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경험을 안 해봐서 뭐 잘 모르겠지만 기존의 불교 교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아리아식을 굳이 말하자면 뭐 방황가, 뭐 존재 지속심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가 행파에서 그러한 무의식을 아주 깊이 연구하기 전에 그냥 어렴풋하게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름도 부여했어요. 뭐 방황가, 존재 지속심 이런 이름도 부여했어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식의 윤회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식이 윤회한다라고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식이 윤회한다는 말은 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번 생에서의 이제 생이 다 해가지고 죽는 순간이 왔어. 죽는 순간이 오면 이 사람이 딱 죽는 그 찰나, 그 마음이 그 다음 찰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존재 지속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부파불교에서는 식이 유전을 한다. 그리고 이 존재 지속심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 식은 아는 것이 식인데 이 존재 지속심은 아는 작용을 안 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 언제? 죽을 때. 다시 죽는 순간에 다음 생의 마음과 다음 생의 마음에 이제 대상이 돼가지고 그 대상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 메커니즘에서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뭐 추론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융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자면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사람이 무의식의 세계로 조명을 해요. 근데 이제 융은 이걸 이제 인간 전체 차원에서 그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융은 집단 무의식. 사람들은 공통된 무의식을 다 가지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굳이 융의 이론을 인정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데자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럼 과연 그 데자뷰가 70과 80에서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딘가에서 봤는데요, 제가. 어쨌든 그거를 규명한 글은 제가 어딘가에서 봤어요. 봤는데 지금 딱 설명할 만큼 기억이 선명하지를 못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혹시
부지런하다면 찾아가지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데자부 현상을 어떤 뭐 초월적인 현상 그런 게 아니고 설명 가능한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